네, 오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언제 시점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지, 그 보험료는 얼마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그 그룹을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직장가입자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좀 개정됐죠. 그 개정된 부분이 뭔지, 이번에 1단계 개정됐거든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 가입자들이 도대체 월별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 체계를 한번 보면은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보수 월액이란 개념이 뭘까요? 이 보수 월액이란 거는 내가 받는 연봉이에요. 내가 그 직장 근로자잖아요. 그 직장에서 받는 보수, 그 기준으로 의한 보험료가 이 보수 월액 보험료라는 거거든요. 그럼 소득 월액 보험료는 뭘까요? 내 직장에서 받는 소득 그거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측정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소득 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잘 살펴보면 이게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이 직장 가입자가 그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이 소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득을 다 합산했을 때 그 소득 금액이 3,400이 넘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그 기준 금액이 7,200이었어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7,200이 안 된다. 그분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득 월액 보험료에 대한 부담분은 없다는 거죠. 근데 기준이 바뀌어서 3,400을 넘는 분들은 이 소득 월액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 소득에 대해서 보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 소득을 합산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받는 이외의 소득 금액을 합산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근로소득 있잖아요. 그럼 이 근로소득에는 내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포함되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보수 외의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소득은 뭐 우리가 받는 원천징수를 포함한 금액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소득 같은 거, 여기서 사업소득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에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임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임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임대 소득이 뭐냐면 이 세법에서 말하는 이 사업 소득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는 금액은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라는 거죠. 그 후의 금액, 그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 3,40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소득이 아니에요. 이걸 다 합산한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다른 건 없다고 하고, 다른 건 없다는 가정하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소득에 결국 임대료에서 경비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 경비를 어떻게 뺄까요? 이 경비를 빼는 방법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보고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부를 하나하나 작성하는 거죠. 내가 임대료 수입 발생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출했고, 이만큼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고,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건강보험공단도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세로 신고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따라서 내 소득 금액이 달라지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장부 작성을 할 때도 이게 이런 세무서에서 이 단순 경비랑 기준 경비랑 비율을 주거든요. 이게 어떤 지표처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많이 택해서 부동산 소득세를 신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는 사실 이 규정이 개정된 부분이 올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더 유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걸 가정해 본 거예요. 뭐 단순경비율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임대료 수입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데 2,400이 발생한 거예요. 2,400만큼 연간을 기준으로. 그때 그냥 41% 정도를 임대료 임대하려면 그만큼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거야 라고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41%가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업에 똑같냐? 모든 임대 사업에도 똑같지 않아요. 각 임대 사업별로 다른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있는데 적어도 상가 건물을 임대할 때는 단순 경비율이 41.5%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공동주택을 임대사업 등록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 2,400이 발생했다면 그때 적용되는 단순경 비율은 60.2%일 거고 그럼 비용이 1,400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내 소득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소득 있잖아요. 임대료 소득 금액 자체가 3,400이 안 돼서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금액이 직접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듯이. 그러니까 내가 사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게 임대료 수입 2,400 있고 내가 이자 소득을 매년 2천만 원씩 만약에 받는다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뭐였죠? 실제로 임대료 수익 금액이 아니라 내가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이외에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있다고 하더라도 난 합쳐서 3,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추가로. 그럼 도대체 다른 걸 없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자 소득이 없다. 나는 임대 소득만 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 그러면 건강보험료 걱정해야 될까? 그분들의 임대료 수준은 얼마일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 3,400이 넘어야 되잖아요. 3,400이 넘는 사람만 소득 월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말한 거랑 단순경비랑 기준경비 약간 달라졌는데 이게 단일한 소득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 온 거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그 기준경비율이란 게 매년 일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도대체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아야 할지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지 그 수준을 제가 대충 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이외에 상가 임대 수익으로 4,200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그 공동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4,400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3,400밖에 안 되니까요. 사업소득이 이것밖에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 이게 넘어서면 도대체 얼마나 납부하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내가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어요. 상가 건물을 누군가한테 임대하고 있다. 이때 연간으로 7,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경비를 한 1,400만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 금액은 6,1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랑 비교한다 그랬죠? 3,400이라는 이 금액과 제가 이 단위를 좀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6,100만 원이 아니라 이거가 3,400과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100보다 3,400이 작기 때문에 건강보험 추가로 납부하게 되겠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료 수익 금액이 만약 7,500이라면 소득 금액을 5,900으로 신고하게 될 거고 이 5,900과 3,400을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얼마 나올까요? 이분들은. 이 보면은 소득 금액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7,500이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6,100만 원이다. 이걸 사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신고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신고한 소득이 얼마일지. 그럼 장부를 작성하신 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신고한 소득 금액에서 3,400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12로 나눈 다음에 그 금액에다 6.24%라는 보험료율을 곱하면
그게 건강보험료를 내가 추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득세를 신고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과하냐면 보험료는 내가 만약에 2017년도에 임대소득이 얼마만큼 있었다. 임대소득이 내가 7,500이었다. 상가임대로 인해서. 그럼 이분들이 13만 9천 원이라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언제 납부하게 되냐면 이때 2017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될 거고 그 종합소득세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로 반영되는 시점은 2018년에 11월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내가 2018년 1월 1일 날 상가를 취득해서 1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임대료 수익 금액이 7,500이 생겼어요. 그럼 결국 2018년 소득 금액을 2019년 5월 달에 신고하게 될 거고 그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 앞에서 살펴본 가정들이 좀 있거든요. 나는 단순경 비율하고 기준경 비율이 어떤 단일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이. 이거는 각자의 어떤 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을 제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경 비율이랑 기준경 비율을 고려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은 연금 소득이나 그런 금액이 있다면 이건 달라질 수 있겠죠. 제 가정이 다른 거니까. 그리고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거는 매달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12로 나눴던 금액이 그거예요. 연간 기준으로 금액을 구하지만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곱해야지 매달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월액을 산정할 때 지금 연금하고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이 소득은 해당 소득의 30%만 적용해요. 약간 혜택을 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